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어두운 삶 속에서만 살았던 제 삶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기쁜 일이 생기게 돼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그저 지나가는 일이었다면 혼자서만 즐겁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쉬워 급히 여기에 공유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혼자 이겨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정말로 행복한 연애를 경험했고 당연히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에 사람들을 늦게까지 만나고 일을 하느라 퇴근이 늦는 일이 흔했어요. 남편은 너무 고생하는 것이 미안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일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언제나 발에 땀나는 사람으로 조금만 덜 일해도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늘 저를 위해 노력하며 일을 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열심히 노력해도 거래처에서 등을 돌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노력할수록 성과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우울해지고 예민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여 항상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어렵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쌓아온 돈이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투자해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 선택한 거래처가 성공한다면 다시 잘 되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미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몇 년을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살든 죽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일을 이어나갈 거야. 이제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회사에 취직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어렵고 현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는 것 말고는 없어. 왜 취직이 어려울까? 당신이 사업을 경영해온 경험이 충분하니 신입사원들이 다 다른 경력자보다 이직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말고 지금이라도 이력서를 제출해보는 게 어떨까? 요즘 두렵기도 하고 망치기도 싫어. 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떻게든 당신이 굶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나를 잘 지켜줘. 남편은요. 망해가는 사업의 끈을 놓지 못했고 결국 저를 설득하여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조리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면 부자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두려운 마음은 결국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죠. 남편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아주 작았던 사업자였던 것이 드러낼 수가 없었죠. 제일 마음이 고생하고 힘든 건 남편일 테니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남편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남편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업체에서 나온 비더미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또한 판매의 1순위가 되었어요. 빚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것이 있었죠. 아니었지만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탓에 눈물을 먹었고 정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빚은 빚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분명히 하나하나 처분을 통해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꽤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업체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돈을 빌린 곳이 많았고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진지하게 그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이 괜찮은 일일까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집을 팔아치우고 이사를 가야 했어요. 집을 구하러 다니던 중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쉽게 피곤하고 머리도 무거운 느낌이었고 다리도 붓은 느낌이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월경이 늦어지길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갔었는데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게 이상해서 임신했나 싶어서 약국에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이 떡하니 뜨는 걸 보고 아이를 낳아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망해 집도 팔아치웠는데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 임신이라니 여보.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나 임신했어 라고 말씀드리려 했어요. 오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7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입덧이 시작될 거래? 어쩌면 임신했다고 밝히는 게 어려워 이런 식이 오니. 정말 축하해. 정말 좋다.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나는 더 힘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볼게. 나는 솔직히 막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조금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하필 우리 부부가 제일 힘들 때 찾아왔을까 싶어서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는 사인일 거야.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뛰라고 하늘이 점쳐준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아무래도 걱정이 더 먼저 드는데 사실임을 알아. 임신하고 나면 쓰는 돈도 만만치 않을 거야. 당장 우리가 지낼 것도 없어지는 마당에 애를 어디서 키울지 고민이 들어. 나는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에게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말이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간다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저기 댁이라도 가서 지내자. 어떻게든 우리 해보자. 응.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호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노가다라도 뛰어서 저와 아이를 위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같이 살던 집까지 팔린 탓에 지낼 곳을 찾아야 했는데 남편 말대로 친정에 가서 지내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었어요. 친정집은 제주도에 있었고 남편이 제주도에서 당장 먹고 살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거든요.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돼야 생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고 남편이 하는 사업은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내 관광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펜션을 시작하기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단할 용기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우리 부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제 아래에는 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부모님을 도와가며 생활하고 있던 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친정집에서는 먼저 동생의 결혼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 또한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친정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미 남동생 부부가 들어가서 살기로 한 집에 저와 남편까지 빌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임신이 썩 즐겁진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큰 돈이라도 한 번 통 크게 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난색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뭘 했냐고요? 친정집에서 이렇게 탈성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입을 싹 씻으시고요. 아니, 딸이 임신까지 했는데도 사돈댁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니. 아무리 그래도 사위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야지. 우리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정도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 잘 알죠? 당장 저희 전세집 구할 돈도 없는데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다시 어시할 것 같아요. 그가 그럼 이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겠니? 아유, 내 아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업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잘 굴러가는 것 같더니 애초에 뿌리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는데 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이미 전부 벌어졌으니 저희는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돈도 갚고 다시 일어서 볼 거예요. 우리도 돈이 없다니까. 설마 하들 일인데 입싹 씻고 모른 척할까 봐. 게다가 손주까지 생겼다는데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오갈 곳이 없이 막막합니다. 상태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임신까지 했는데 한 방을 빌려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시어머니는 곧장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겠냐고 하실 것 같지만 전 사실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임신 중이었고 결혼 후에 시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게 되어 시댁에서도 지원을 받으려 했던 상황이었는데 시동생 집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입주를 약속했던 전세집 계약이 미뤄지면서 여기저기 이동할 곳이 없어졌어요. 시동생 부부는 결혼 후 시동생의 부모님 댁에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제 자신도 시댁에 자주 방문하던 시기였습니다. 6개월 동안 살펴본 결과 시어머니가 시동생 부부의 가사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시동생 부부를 시집살이 시키려는 의도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제가 무척이나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아주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는 미흡한 자세가 드러났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6개월이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6년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눌러붙어서 할까요? 어머님도 덜 심심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가 둘이 살아야지 다른 가족이 빠진 우리랑 살면 즐겁겠니? 그리고 요즘은 시의가 눈치 보는 시대라고 하더라고 해요. 내가 너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겠니? 나도 내 집에서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 좀 자야 해요. 어머머, 제가 언제 눈치를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 분가해 자주 찾아뵐게요. 아셨죠? 그래요.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의 식성을 파악했으니까 집에 놀러만 오면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말만 그러지 말고 자주 와야 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맞잡고 장을 보러 다니고 음식을 함께 만들고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떠듯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길래요. 저도 슬쩍 끼고 싶긴 했었거든요. 물론 시집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하는 모습만 보면 저도 당연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시댁에 들어가서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좋다고 말했죠.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시집 사는 일은 좀 그렇겠다 싶고 또 돈을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렸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어요. 집이 망해버려서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이사를 하는 날, 동선이 시댁으로 내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서와 나는 특히 잘 맞는 성격이 아니라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따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동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는 반면 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동서는 왜 시어머니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언니가 이미 임신 초기를 지났으니 팔린 것을 안 날리면서 말이죠. 형님이라도 아무리 임신을 하셨더라도 어머님은 힘이 훨씬 더 좋으실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삿집에서 나른하다고 하셔서 쉬지 못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오늘 밤에 몸살이 나실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겠어요. 여기 남은 건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빨리 처리하고 밥을 시켜 먹자. 집이 어수선해서 요리를 할 수 없겠네요.
원래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죠.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자주 놀러 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계셔서 이제는 밖에서만 만나야겠어요. 어머님, 내가 있어서 불편하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동서에게 저가 잔소리를 할 테니까요. 뭘 하겠나요? 편하게 이전처럼 놀고 오고 그럴 테니까 어머니만 챙기면 형님이 불편해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괜한 불안을 조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밖에서만 만나자고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밥은 언제 시켜요? 여기 근처에 진짜 배달 맛집 중국집이 있는데 아직도 장사하시나요? 저 여기 살 때 가끔 시켜 먹었거든요. 그럼 그 집 아직 장사하나요? 내가 번호를 어디 적어놨는데. 거기 가서 뭐 짜장면이나 새를 시켜 먹을까요? 형님이 쏘는 건데 탕수육도 시키고 깐풍기도 시켜야죠. 임 받아 먹어야죠.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는데 탕수육에 깐풍기 이야기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사정은 뻔히 알고 시댁에 왜 들어오게 되는지까지 아는 동서가 저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잔소리도 안 할 테니 자주 놀러 오라고 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동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으면서 동생에게 먹고 싶은 걸 다 해달라고 했더니 그 기집애 가서 정말로 중국집에 전화해서 탕수육과 고추잡채도 시켰더라고요. 짜장면 하나, 새 그릇에 탕수육 하나면 되겠거든 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마음이 뻥 차버렸죠. 이사 물건을 대충 정리하고 거실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는데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짜장면이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죠?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우리도 아파트 계약만 아니면 여기에 몰락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어머님께 불편하실 거지만 신혼부부가 다 나이 든 우리랑 살아서 뭐가 즐겁고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집 밖에서 살아야지. 내게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어머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같이 살면서 손 하나 까닥 안 했잖아요. 어머님이 전부 다 해주셔서 얘는 너가 집일은 다 해야 해 내가 해준 게 뭐가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면을 살려주려고 그래? 이 정도면 무슨 일 시키려는 건지 무섭다. 네,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씀이죠. 어머님은 하나하나 살펴주시니까 우리도 분간할 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요. 동서는 시어머니께 계속 잘해줘서 하나도 걱정할 게 없이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살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나운 며느리에 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떡하니 임신한 첫째 며느리가 나에게도 비슷하게 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애초에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르면 동서는 차이가 나는 며느리였다. 더구나 동서의 성격이 매우 여우 같고 눈치가 빨라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잘 파악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집을 늘 골랐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눈치 없이 솔직한 나와는 다르게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동서와 비교하면서 한숨을 내셨다고 해요. 게다가 시동생 또한 같은 직종인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설치하는 동안 시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하겠다고 선택한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리자 부모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함께하는 6개월 동안 교사인 며느리에 대해 시어머니도 굳게 받아주시면서 잘해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결혼 후 남편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게 되었죠.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살았으나 시어머니는 당시에는 아들의 돈을 빼앗아 먹고 가만히만 있는 빠져있는 첫째 며느리로 보셨나 봐요. 언제나 놀면 뭐하냐. 남편의 사업장에 도와주러 가서 일 좀 하고 다녀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였던 직원이 더 사장과 결혼을 했는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민감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그에게 일을 시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불편해졌기 때문에 몇몇 직원들은 작고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 제가 출근하는 것을 더 지옥같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퇴사를 결정했던 거거든요. 전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제가 남편의 돈을 빼앗는 사람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시댁에 살게 되면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을 때에도 저는 출근을 해서 밤에 퇴근 후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동선이나 살림을 대충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임신 중이어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해봐도 임신한 며느리를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라고 하셨어요. 임신하고 나니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잠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도 살림을 같이 도와주고 싶어도 피곤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일을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는 평범한 휴식의 시간이 그냥 방에서 쉬는 것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임신을 한 며느리가 아주 상전은 상전이다. 내가 너한테 설거지 하나 시키기가 어려운 걸 보면 말이다라고 하네요. 아유, 어머님, 설거지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늘 설거지 할 것도 많지 않던데.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이 다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게 될 줄이야. 그러기에 사업을 왜 해가지고는 이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이지만 아주 답답해 죽겠다.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남편 사업이 계속 하락세는 아니었잖아요. 돈을 잘 벌 때는 저희도 살림 넉넉하게 했어요. 그분께 너무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아들한테 잔소리 하나 못해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우리 둘째를 보라. 부부가 떡하니 교사가 얼마나 좋아. 명예도 있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내가 둘째. 내 손주들은 걱정도 없어. 부모가 교사인데 공부는 얼마나 잘할까? 아이고, 어머님, 요즘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사인 아이라고 하나씩 똑똑하다고 그만큼 공부시키고 노력하면 되는 세상인데 그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억소리가 난다더라. 너희들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얹어 산다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줄 거냐는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잖아. 나라의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고민 없이 좋다는 것이다. 살 수 있잖아. 아, 다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는 거죠. 어머님은 생각하시기에 의가 공무원에 어울리기 해요. 민이랑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아이, 우리 아들 성격이 어때서? 그래. 어릴 때부터 애가 때 한 번 안 쓰던 애야. 얼마나 유순하게 컸는데 싸움박질을 알 거라고 단정을 짓고, 그러니? 그리고 공무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다들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사는 거지? 그냥 자기 그릇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둘째 며느리는 알아서 척척 잘 만하는데 너는 어찌 된 게 애가 곰탱이 같아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편 사업이 망하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야죠. 매일 그렇게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나가서 뭐라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런 변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임신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평등이란 말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집에서만 방황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어야겠죠. 아이씨, 답답해서 죽겠네.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라니 무슨 소린지. 공무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나면 어디든 나가서 일할 테니 어머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애 낳아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겠지? 그래서 너희가 돈을 모아 부모님의 가족보다 더 키우겠냐? 내 운명이네. 이젠 쉬운 삶을 즐길 찰나 같기도 했더니 아이들에게 붙잡혀 속박당해 소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진짜 최근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데요. 저도 이미 대기 신청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속상해요. 둘째는 연금도 미래에 조금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은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빚 상환으로 정신이 없어서 나한테 걱정 없는 척해. 둘째에게 하는 말이야. 나한테 걱정거리 한 가지도 떠넘기지 않는데 아이 너희는 매일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밤에 잠 못 자게 만들어. 어머니, 우리도 준비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만 곧 해결책을 찾아내서 나갈 거예요. 누가 못해. 장남인 나가 말이야.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며 남은 가족들을 보살필 줄은 알아야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남인 나는 더 걱정거리야. 어릴 땐 둘째인 내 말이다. 이번에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똑바로 된 집까지 날려먹고 앉아있으니까 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배겨.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우리도 뒤에서 열심히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갈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내게 트집을 잡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눈만 마주치면 한숨부터 내며 잔소리를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끝냈어. 참으로 함부로 하는구나. 동성애와 비교를 하여도 매번 같은 이야기가 질리지 않게 하는데 귀에 피딱지가 앉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변명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고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입은 색안경을 벗을 생각이 없다고 해요. 그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제게 털어놓는 듯이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녀사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 잔소리를 모두 감내해야 했죠. 제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시댁에서 더 말해도 손해일 뿐이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들더라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단지 성의 없이 내내하면서 잔소리를 기다리는 아기 마냥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일상보다 더 짜증난 건 때때로 시댁을 찾아와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서 나를 무시하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마치 날 크게 깎아내리는 무시를 은근하게 하는 것처럼 대놓고 뭐라 하더라도 시어머니보다 동서가 더 억식스럽게 미웠어요. 동서가 나타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편히 등장했다는 우상 동서 앞에서 또 내게 더 멸시를 시작하며 정말 마땅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누웠다고 보면 손이 사람인데 시어머니나 동서와는 반응을 잘 맞춰야 해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역시 느낌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할까요? 제주도에 있는 친정집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동생이 결혼해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 가야 할 반길이 없었어요. 형님은 배달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내가 걱정이다. 임신 중에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방송을 보니 첫째 며느리 뱃살이 걱정되네요. 형님은 우량한 아이를 낳으실 걸로 보여 다행입니다. 여반 선생님도 임신했는데 이상하게 먹음을 찾고 계시던 형님은 얼마나 우량한 아이를 낳으실지 생각해봐야겠네요. 요즘 임산부들은 몸무게 관리도 한다고 하던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더라 아살찌면 미워진다.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임신에 마음 놓고 먹으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사람들끼리 막 떠들던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동서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제가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요. 아씨 그거 아주버님이 그러신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방송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근데 형님 살이 좀 많이 오르기는 하셨다. 임신해서 찐 살은 1년 이내로 다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진다고 하던데. 남들은 임신한 며느리한테 뭘 더 못 먹여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어머님은 왜 맨날 구박만 하세요? 저 진짜 서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아이가 어쩌다가 나를 영원히 해쳤다고 말만 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다니니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게 내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유인데 너 지금 자기 모습 좀 보라고요. 내가 걱정 안 되게 된 건지 현실이야. 아무튼 매일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건강식을 먹지도 않고 패스트푸드만 먹고 있으니까 정말로 걱정돼요. 음식 문제로 싸우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 중 하나거든. 임신까지 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응어리 쓴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야. 아기가 표현할 방법이 울 뿐이라서 그런 거다. 우리 아이는 100일 기적이 찾아오기 전까지 눈만 뜨면 우는 아이였어요. 도대체 누구 닮아서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거야? 아이고, 정말 화나고 속상해. 우리 아들이 가족들이 다 힘든데 아무렇지 않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출근하기도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참느라 힘들어하고 소리에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들은 얼마나 피곤할지 하루 종일 우는 소리가 나고 불편한 것을 얼마나 겪는지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손목이 아픈데도 계속 아들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가 울어대며 집중이 안 되니 정신없고 너무 힘들어. 도저히 신경이 안 차요. 기도해야 하는데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 아이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애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림일을 좀 챙겨야겠다며 밥을 차렸다가 빨래를 하라며 청소를 하라고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어녀서 하는 일이 당연히 제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 양심도 있어서 군소리 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딱히 생활비를 내지 않고 얹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일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면서 가장 서러운 점은 아기의 분유값이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정말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 분유값이 부족한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이 분유값이 부족하다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해서 이해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도대체 모유는 왜 안 나오는 거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모유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요?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로 아이 배를 채우고 있는데 어쩌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은 게 모유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고 제 탓을 하시는 거죠. 제가 모유를 적게 뽑아내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정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배달 음식을 먹은 건데 먹고 싶은 거 참고 참다가 겨우 한 번만 주문한 건데도 각종 비판을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들으면서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쥐 구멍에도 별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고 하더니 사건이 딱 터지게 되었어요. 동선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떡하니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정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신축 아파트까지 매매를 하다니 말이죠. 저렇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사부부라서 그런지 계획도 완벽하고 돈 걱정 하나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정말 둘째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다 어머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그때 6개월간 어머니 댁에서 신세지지 않았었던가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형님들도 얼른 돈 모아서 집을 사셔야 할 텐데 형님네게만 잘 되면 어머님 아버님 걱정거리 하나 없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동서가 집을 사신 이후로 기고만장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꾸짖는데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더니 그놈이 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 부부를 괴롭히는 건지 남편이나 저나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는 이제 6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면 그때 입주할 텐데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싶었는데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별로 손볼 게 없더라고요. 돈 아끼고 있어 뭐. 동서 너무 부럽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가구들도 전부 바꿔놨네.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축하해. 형님은 더 좋은 곳에 살게 됐네요. 계시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살림살이 다 해주신다 해도 애도 봐주시잖아요. 형님은 그저 쉬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 때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형님은 복 받으신 분인데 왜 모르시는지요? 저도 마음 같아서 어머님 옆에 살고 싶은데 형님은 좋은 것도 못 알아보시는 바람이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 동서가 더 날뛰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 코 불수가 되어 받고 싶다는 거죠. 6개월이 지나 동서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시부모님은 구경을 가신다면서 저한테도 따라올 거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의아하겠지만요. 이사를 준비했던 중 동서가 난리를 치자 집을 구경할 겸 따라갔더니 동서가 난색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집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온죽히 물을라 하니 쓱 바라본 후에 그럴 바엔 잘 됐네요. 이삿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형님 시댁으로 이사를 옮길 때 도와드렸던 건 아시죠? 짜장면은 저가 사주겠습니다. 형님이 일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 이사팀 센터에서 가구의 위치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나도 그냥 어머님, 아버님 따라 구경 온 것뿐이라고 하여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시간이 되기 전에 집에 가야죠. 에이, 몇 시간 더 있어도 단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 그러다가 일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호구로 보시는 건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속이 부글부글해서는 결코 못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형님 좀 치사하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도 형님이 손 하나 까다 가나요? 어머님이 부려먹는 건 아니죠. 아니, 어녀 사는 주지. 무슨 배짱이란, 가난해서 빌부터 살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아, 우리 어머님이 왜 맨날 쏙 터진다고 하는지 잘 알겠네요. 동서가 저한테 깐죽거리. 보통은 시어머니가 맞장을 쳐 그리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자 동서가 괜히 저에게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확실하게 말 좀 해드릴까요? 어녀 살면서 주체를 떨어뜨리냐고. 가난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인데 말이죠. 어머님, 되게 어녀 살면서 일 하나 안 하는 형님 왜 데리고 살아요? 그냥 쫓아내 버리세요. 동서가 선을 넘으면서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뀌려려는데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서둘러 동서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더라고요. 조용히 좀 해라. 너는 교사가 경박스럽게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나서서 첫째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야. 너는 손이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어 가난해서 어녀 산다니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무 없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동서를 꾸짖으며 동서는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았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동서를 바라보니까 동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동서, 내가 가난해서 어녀 사는 주제에 강자를 부린다고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래? 동서 말에 틀린 소리 하나 없네? 어디서 어녀 사는 사람이 배짱을 부리고 그러겠어? 안 그래, 내가 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서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막 그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쓱 보더니만 동서에게 괜히 큰 소리를 내쉬더니 너 빨리 말 실수했다고 사과해라. 우리 큰 며느리가 뭘 필붙는다고 가난이 괜히 어쩌니 그런 소리라고 잡아줬어.
우리가 큰애 덕분에 살았는데 얼른 사과해. 아, 너 그렇게 생각 없이 말면서 애들 가르치니 그러고도 내가 교사야동 닥달하다 동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다 이야기해주죠. 사실은 그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시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지 아파트가 많이 나 있기도 했고 이래저래 수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아버지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맞지 않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싶으셨던 거지요. 수소문을 하다 경기도 외곽에 타운하우스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 청약 설명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하게 되신 거예요. 투자 설명하니까 당연히 감어이설로 사람을 꼬여 있겠죠. 부자재도 최고급으로 쓴다. 호텔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서 사람을 홀린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그 소리에 이것이다 싶어 있는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털어넣었던 경우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기꾼으로부터 속은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답답했던 제 인생이 쫙 풀리게 되었죠.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제가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지 않았겠어요. 철저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계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했을 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한 채 사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진정해서 도와주시겠다는 한 금액이 요즘 신축 아파트로 갈 만큼 큰 평소를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 애매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니까 방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넉넉했으면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매는 가격을 후려치게 되어 있으니까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한 금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나 싶었죠. 저는 경매로 나온 시부모님 집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갑자기 친정에서 무슨 돈이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친정집이 제주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9기 딱 터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죄다 제주로 여행을 오기 시작한 거죠. 렌트카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게 되었고 남동생이 각종 서비스 유치를 하면서 렌트카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바빠지기도 엄청 바빠졌고 돈도 돈대로 쓸려 담겨 있었는데 그 사업은 남동생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 지분은 전혀 없었고 저도 남동생이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셔서 경매로 나온 시부모님의 집을 샀고 제 명의로 떡하니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장이 뒤바뀌면서 시부모님이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 노후 자금도 없지, 집도 없지. 제가 수틀려서 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그렇게 집안일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걸로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알게 된 꿀팁 같은 부분을 혼자만 알기 아쉬워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침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요리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할 때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는 법이나 물건 정리하는 방법 같은 소소한 팁을 제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혼자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점차 늘다가 대박을 친 거예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가지가지 한다며 많이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 어떻게든 찍는다고 집안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에 어린아이도 있는 집이라 범죄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며 그런 허술한 일을 하라는 이유로 엄청 혼쭐을 졌거든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살림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올릴지 궁금해했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가 대성공을 거뒀고 제가 공짜로 물건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협찬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잔소리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신기하다고 하시더라. 그 위에 내 명의로 집까지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사정을 몰랐던 동서가 저에게 가난한 처지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내고 동서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사정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교육이나 받아서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될 텐데. 동서는 사정을 알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꾸을 뿐이었어. 그런데 동서가 시부모랑 살래. 동서네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며 시부모랑 살면 딱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난 그래. 그런데 동서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이사를 가게 된 나우 아파트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집의 평수가 큰 편은 아니었으니 동서가 손사래를 치던데. 아니요, 제 집이 큰 평수가 아니라서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역시 장남이 무식한 게 그림도 좋죠. 우리는 이제 막 집을 사서요. 아, 평소 시댁이 훨씬 크고 위치도 좋으니까 우리 집이 불편해서 지내실 분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요. 동서가 서둘러 변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또 그게 기분 나쁘다고 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 애를 먹겠다거나 마을에서 같이 살아라고 해야지. 언젠가는 나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던데 그게 전부 말이었어. 처음부터 붙어 살아야 할 내가 부럽네. 어휴. 가식이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그락불그락해서 말을 하자 동서가 난감해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동석하던 짓 그대로 하면서 얄밉게 행동했었고 어머, 아유, 언제는 어머님 옆에서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더니 신축 아파트에서 같이 살긴 싫은데 아유, 우리 어머님 속상하시겠다며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고 티를 팍팍 내고 있었다. 누가 모르겠어. 어머님 그냥 평생 저랑 같이 살아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에서는 안 살아. 첫째랑 살면서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처에 얼마나 그런지 그게 나오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 뭐냐, 우리 첫째는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도 한다고 해. 요즘 교권이 추락하네. 모네 말만 더니만 아세요. 너도 교사를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 편을 시켜주시는데 아이쿠, 언젠가는 교사가 최고인 줄 말했다가도 금방 태도를 바꾸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동서는 바뀌어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교사가 더 존경받는 거 아니겠느냐고 생각해봐. 명예가 뭐 밥을 먹여주냐. 돈이 최고일세. 너는 집 경매에 나온 것을 살 돈도 없는데 사돈이 돈을 빼주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벌어들일 줄 누가 알았겠니? 사업은 시기와 운이 매우 중요해. 사돈 댁이 평소에 복을 뿌리고 다녔기에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큰 돈을 벌지는 않겠네요. 갑자기 생전에 하지 않던 우리 친정에서 칭찬까지 받는데 몸단발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길어지면서 동서는 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동서도 슬그머니 우리 친정의 칭찬을 받으면서 제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굴더니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후로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 남편의 사업은 겨우겨우 입에 풀 칠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저는 유튜브를 해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시부모님 둘 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을 쫓아낼 생각은 없어요. 식사를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전부 다 맡겨주시는데 제가 왜 나갈 말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지내줄 거예요. 살면 정말 좋죠. 이제는 제 유튜브 채널 촬영까지 도와주시면서 두 팔을 내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야 그 빛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